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잠자면서 듣는 동화들은 편안한 수면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드레가 준비한 전래동화 들으시며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울산 바위.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 있는 6개의 거대한 바위 봉우리입니다. 지금부터 울산 바위에 대해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옛날 울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봉우리가 6개나 솟은 멋진 바위였어요. 하루는 울산 바위에게 바람이 속삭였어요. 하늘님께서 금강산을 만드신대. 아주 아름다운 산이겠지? 정말? 그럼 내가 빠질 수 없지. 울산 바위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석 달을 내리달려 겨우겨우 설악산에 도착했지요. 어이 힘들어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그때 바람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하늘님께서 금강산을 다 만드셨대. 뭐라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어쩌나. 울산 바위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산으로 돌아가자니 갈 길이 너무도 멀고 금강산이 만들어졌다니 계속할 수도 없었지요. 에라이 모르겠다. 난 그냥 여기서 살 테야. 그 후로 쭉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울산 원님이 설악산에 놀러를 왔습니다. 원님은 작은 절에 머물렀는데 그곳 스님에게서 울산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아니, 울산 바위가 원래 우리 마을의 것이라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울산 바위 구경하는 값을 내시오. 그러자 스님 옆에 있던 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구경하는 값을 낼 형편이 안 되니 바위를 도로 가져가시지요. 동자의 말에 원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땅에 박힌 바위를 가져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원님은 공리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른 풀을 베어 태운제로 새끼줄을 꼬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새끼줄을 묶어 가져가지요. 동자는 기가 막혔어요. 부스러지는 재로 새끼줄을 꼴 수는 없으니까요. 동자는 꾀를 내었습니다. 일단 새끼줄을 꼰 다음 그걸 불에 살살 그슬렸지요. 그러자 영락없이 재로 만든 새끼줄 같았습니다. 자, 새끼줄이 완성되었으니 바위를 가져가시지요. 결국 원님은 꽤 많은 동자를 이기지 못하고 바위를 그냥 두고 떠났어요. 이때부터 동자가 풀을 베러 갔던 그곳을 속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풀을 꼬아 새끼줄을 만든 곳이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오세암.
오세암은 강원도에 있는 절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5살이 된 아이가 홀로 그 절에 남아 돌을 깨쳤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 한 스님이 깊은 산속 작은 절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어린 조카를 데려와 절에서 거두었어요. 조카는 무럭무럭 자라나 5살이 되었어요. 얘야, 눈이 내리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 겨울을 지낼 물건을 좀 가져오마. 내 금방 다녀올 터이니 관음 보살님께 기도드리며 기다리거라. 네, 스님 걱정 마세요. 스님이 절을 내려간 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어찌나 쌓였던지 스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먹을 것 하나 없었으니 분명 굶어 죽었겠구나. 부디 관음 보살님 품에서 편히 잠들거라. 이듬해 스님은 눈물을 삼키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님! 글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살아남은 것이냐? 네, 관음 보살님이 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저랑 놀아주시기도 하셨는걸요. 뭐라, 관음 보살님이. 바로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선녀님이 나타나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경전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관음 보살님을 만나다니 네가 도를 깨달았구나. 그 뒤로 이 작은 절의 이름을 오세암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5살 난 아이가 관음 보살님을 만나 돌을 깨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세 번째 이야기. 수탉과 돼지. 옛날 하늘나라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 코 좀 보렴. 코가 유난히 예쁜 돼지는 동물 친구들을 만날 때면 자신의 코 자랑을 했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동물 친구들은 칭찬하면서도 날마다 듣는 돼지의 코 자랑이 지겨웠지요. 동물 친구들은 돼지가 코를 한껏 내밀고 다가오면 슬슬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수탉은 언제나 돼지의 코를 예쁘다고 해 주었지요. 수탉아, 내 코 예쁘지? 응, 참 예뻐. 수탉은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코가 예쁜 동물 본 적 있니? 아니, 없어. 코는 너의 코가 가장 예뻐.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수탉과 돼지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들은 수탉은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와, 내게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돼지는 툴툴거리기만 했습니다. 치, 잘생긴 내가 누굴 돕는 일이나 해야 하나? 그렇게 땅으로 내려온 수탉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어디 보자. 나는 농사를 거둘 수도 없고 무거운 짐을 날라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다음 날 아침 수탉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꽃기요. 수탉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날이 밝았네. 늦잠꾸러기 농부도 수탉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났지요. 한편 돼지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얼 도울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할 일은 없는데 먹기나 해야겠다. 돼지는 여기저기 먹을 것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꾸역꾸역 먹어대기만 했지요. 그렇게 배불리 먹은 돼지는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곤 했지요. 날마다 자고 먹고 자고 수탉이 뚱뚱해진 돼지를 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돼지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 그렇지만 괜찮아. 내 예쁜 코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돼지는 또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뒤 하늘나라 임금님이 수탉과 돼지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 지켜보았느니라. 수탉, 너는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하늘나라 임금은 수탉에게 멋진 왕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돼지는 그 왕관이 아주 부러웠지요. 임금님, 저에게도 왕관을 내려주세요. 돼지의 말에 하늘나라 임금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끼놈, 아무 일도 안 하며 먹고 자기만 하고서는 상을 어찌 바라고 있느냐. 돼지는 겁이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전 사람들한테 예쁜 코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은 벌떡 일어나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코는 예쁘지만 너의 마음은 하나도 예쁘지 않구나. 그러니 너의 코도 못생기게 바꿔버려야겠다. 임금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돼지는 달아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임금님은 돼지가 도망치는 곳마다 벽을 내려 막았어요. 이 벽에 쿵, 저 벽에 쿵. 그 바람에 돼지의 코는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 소나기와 소내기. 농부가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벼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웬 스님이 찾아와 농부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다시 한숨을 푹 내쉬며 방을 내어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스님이 물었습니다. 주인장, 무슨 일이 있으시오? 얼굴빛이 안 좋소. 비가 오지 않아 그러지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답니다. 허허허, 걱정 마시오. 저녁 무렵에는 비가 쏟아질 테니.
아니,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그럴 리가요. 스님 말씀대로 비가 내리면 제가 저 누렁이를 시주하지요. 이윽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두두둑 소리가 나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아이고,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허허허. 공기가 축축하고 제비가 낮게 날더군요. 비가 오기 전에는 벌레들이 몸을 숨기기 때문에 제비들도 벌레를 잡으려고 낮게 나는 법이지요. 개미들 또한 집이 잠길까 처마로 이사를 간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누렁이를 끌고 나오니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두고 소 내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옛날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개미가 친구들에게 쫄랑쫄랑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만난 거 줄게. 날 따라와. 친구들이 따라가니 저 앞에서 밥이랑 국을 잔뜩 싸가지고 머리에 이인 아주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개미는 아주머니에게 살금살금 기어가 다리를 꽉 물었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가던 밥이랑 국이 땅으로 와장창 쏟아지고 말았어요. 덕분에 개미랑 물새랑 메뚜기는 땅에 쏟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이번에는 물새가 옹알옹알 말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만난 거 줄게. 물새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친구들은 배가 터지도록 물고기를 먹었지요. 그러자 메뚜기도 폴짝폴짝 나섰어요. 얘들아, 잠깐 기다려. 내가 물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올게. 메뚜기는 물속으로 풍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붕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메뚜기가 뱃속에서 몸부림을 치자 배가 아픈 붕어는 팔딱거리며 물 위로 둥둥 떠올랐지요. 물새가 그 모습을 보고 집사하게 붕어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붕어를 먹으려고 배를 가르니 메뚜기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메뚜기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쓱 훔쳤습니다. 그 바람에 그만 메뚜기의 이마가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지요. 얘들아, 봤지? 내가 붕어를 잡아왔어. 메뚜기가 큰 소리를 치자 물새가 뾰로통하게 말했지요. 아니, 이걸 어떻게 네가 잡은 거니? 내가 잡은 거지. 물새는 화를 내며 부리를 쭉 내밀었다가 그만 부리가 점점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개미는 메뚜기와 물새가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 허리를 쥐고 깔깔 웃다 그만 허리가 짤록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산. 옛날 늙으신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세 가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키가 큰 첫째는 지팡이를,
기운 센 둘째는 괴짝을, 노래 잘하는 막내는 피리를 가졌습니다. 각자 제주껏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다시 만나자. 삼형제는 세 갈래 길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째는 타닥타닥 지팡이를 짚고 갔어요. 그런데 하필 무덤가에서 해가 저물었네요. 할 수 없이 무덤 옆에서 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달그락 바스락 달그락. 첫째는 무서워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요. 가만히 보니 여우가 해골을 머리에 쓰고는 휘리릭 할머니로 둔갑하는 것이었어요. 날이 밝자 여우는 할머니 모습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혼례가 열리는 잔치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 여우가 무슨 꿍꿍이일까? 뒤따라온 첫째가 담장 안을 빠끔 넘어다 보니 할머니는 곱게 단장한 신부에게 다가가 사람들 몰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러자 말짱했던 신부가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찬물을 떠오랴 의원을 부르랴 난리가 났지요. 이 못된 여우 같으니. 첫째는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지팡이를 후려쳤습니다. 아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오? 손님들이 말렸지만 첫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놈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요. 할머니는 다시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산으로 달아났지요. 여우가 달아나자 신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이, 정말 고맙소. 덕분에 내 딸이 살았구려. 신부의 아버지는 첫째에게 돈도 주고 금도 주고 귀한 비단도 주었어요.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와 궁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둘째는 괴짝을 지고 이산 저산 떠돌아 다녔지요. 하루는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웬 처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었어요. 살려주세요. 도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둘째는 얼른 괴짝 속에 처녀를 숨겨주었습니다. 둘째는 괴짝에 기대어 잠을 자는 척 했어요. 곧 험상궂은 도적들이 몰려왔지요.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처녀 못 봤나? 둘째는 천연덕스럽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누가 지나갔소? 잠을 자느라 몰랐네요. 도적들은 그 말에 다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둘째가 처녀를 괴짝에서 꺼내주었어요.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도둑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저 혼자만 남았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둘째는 처녀의 손을 꾹 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첫째와 둘째는 함께 막내를 기다렸습니다. 그 무렵 막내는 피리를 불며 원 없이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낡고 오래된 피리였지만 막내 입에만 닿으면 고운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루는 막내가 커다란 나무 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멀리서 시커먼 그림자가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세상에
무서운 호랑이들이 어흥 울부짖고 날름날름 입맛을 다시며 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 그런데 호랑이들이 벼랑간 목마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호랑이가 앞발을 쭉 뻗기만 하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막내는 등골이 오싹하고 눈앞이 아득했지요. 에잇, 이왕 죽는 목숨 필이나 실컷 불어보자. 막내는 눈을 딱 감고 필릴리 필릴리 피리를 불어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호랑이들이 피리 소리에 흥이 나 어깨를 들썩들썩 궁둥이를 움찔움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호랑이도 덩실덩실, 맨 아래 호랑이도 덩실덩실. 호랑이들은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추었어요. 그 바람에 높은 호랑이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요. 호랑이들은 철퍼덕 철퍼덕 떨어져 몽땅 죽고 말았습니다.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형님, 저예요. 막내가 왔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던 형들은 두 팔을 활짝 벌려 막내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삼형제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아버지가 주신 3가지 유산도 아들 손자 대대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보리밥 장군. 동화 속에 등장하는 총각은 밥을 엄청 많이 먹는 주인공입니다. 덩치만 클 뿐 힘도 없고 별다른 재주도 없는 총각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늘 행운이 따르는 총각이었지요. 마음 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주인공 만나러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옛날 옛날 보리밥 장군이 살았습니다. 왜 보리밥 장군이냐고요? 보리밥을 하도 잘 먹어 그렇지요. 보리밥이라면 하루에 가마솥 10개라도 모자랐거든요. 게다가 덩치는 산처럼 크고 눈도 부리부리 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엄청 힘이 센 장군 같았지요. 하지만 보리밥 장군은 덩치만 컸지 정작 힘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답니다. 어이 무거워라. 도끼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낑낑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 밥 먹은 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엄마는 속이 타서 한숨만 쉬었어요. 너 먹이느라 다른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너도 이제 집을 떠나 제주껏 살아보거라.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하지요, 뭐. 보리밥 장군은 껐떡껐떡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마침 보이는 외딴 집에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밥을 내어주셨는데 보리밥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가마솥째 달라붙어 박박 긁어먹었지 뭐예요. 그런데 그걸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힘 잘 쓰게 생긴 총각, 뒷산 호랑이를 좀 잡아주오. 그 호랑이가 우리 영감을 잡아먹었다오. 보리밥 장군은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어,
고깟 호랑이쯤이야. 맨주 먹으로 잡아들이지요. 이튿날 보리밥 장군은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아들들이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아오면 보리밥 장군이 산 밑에서 때려잡기로 했어요.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보리밥 장군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 배만 그저 벅벅 긁어댈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후두두 달려 내려오네요. 어이, 무서워라. 호랑이 장군은 후다다닥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란 녀석이 발톱으로 나무를 척척 찍으며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어이, 나 죽는다. 보리밥 장군은 너무나 무서워 마구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저도 모르게 뿌지직 똥을 한 무디기 싸버렸어요. 신누런 똥이 호랑이 얼굴에 찰퍼덕. 깜짝 놀란 호랑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 호랑이도 별거 아니군. 보리밥 장군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주막집이 나왔어요. 여기 보리밥 10그릇, 아니, 20그릇 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이 슬금슬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 그리 잘 드시니 힘도 아주 세겠소. 글쎄, 날마다 주막에 와 공짜로 먹어대는 못된 손님이 있는데 그놈 좀 쫓아줄 수 있으시겠소? 보리밥 장군은 숟가락을 쭉쭉 빨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깟 놈은 말 한마디면 쫓아낼 수 있어. 나만 믿으시오. 보리밥 장군은 주인에게 일렀어요. 무쇠로 만든 지게를 구해다가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시구려. 그러고는 텐마루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나는 낮잠이나 한숨 자야겠소. 그놈이 오거든 꼭 나를 부르시오. 한참 뒤 웬 놈이 껄렁껄렁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보리밥 장군이 시키는 대로 소리쳤어요. 장군님, 무쇠지게 좀 옮겨주십시오. 알겠소. 뭐 그까짓 것 한 손으로 옮기지 뭐. 저걸 한 손으로 옮긴다고? 아이고, 한 대 맞으면 끝장이겠구나. 못된 놈은 지레 겁을 먹고 쌩하니 도망쳐 버렸습니다. 보리밥 장군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났지요. 아저씨, 우리 집에 시커먼 도둑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서 가지도 않고 드렁드렁 낮잠을 자고 있지 뭐예요. 오, 고얀 놈이 있나? 내가 혼내주마. 보리밥 장군은 이번에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둑은 툇마루에 누워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보리밥 장군은 곶가네가 떡매를 찾았습니다. 낑낑거리며 끌고 와 도둑의 머리맡으로 갔어요. 이 천하의 못된 도둑놈. 떡매를 번쩍 들어 내리치려는데 그게 될 리가 있나요? 보리밥 장군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겨우 떡매를 들어 도둑의 이마에 떨어뜨렸습니다. 도둑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보리밥 장군은 후딱 떡매를 감추고
얼빠져 있는 도둑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이 새끼 손가락으로 튀겼기에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으로 했으면 어찌 되었겠느냐. 아예 그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벌벌 기더니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습니다. 어이, 힘을 좀 썼더니 배가 출출하네. 보리밥 장군이 한마디 하자 아이의 집에서는 밥을 짓는다, 고기를 굽는다, 난리가 났습니다. 보리밥 장군은 아예 허리끈을 끌어놓고 먹고 또 먹고 끝없이 한없이 먹어댔어요. 그러고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고도 거지. 두고도 거지라니 참 이상한 이름이지요. 많은 재산을 두고도 거지처럼 고생을 한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정승 때 귀한 아들로 태어나 두고도 거지는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모진 고생을 사서 겪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아요. 옛날 정승 대감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요. 정승 부부는 애지중지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고운 옷만 입히고 좋은 음식만 먹였지요.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 스님이 아들을 보고는 혀를 찢찢 차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석 달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제 아들이 죽는다니요. 정승 부인은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지요. 아드님은 손발이 닳도록 고생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게 보내시면 살 방법을 찾아보지요. 그리하여 아들은 비단 옷을 한 벌 싸들고는 스님을 따라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너는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한다. 네, 제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어찌 게으름을 피우겠습니까? 아들은 다부지게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아들을 두고도 거지라고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도 거지처럼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두고도 거지는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스님이 지키고 있어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앞으로 3년을 더 주마.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견딘다면 너의 목숨을 100년까지 늘려주겠다. 들은 스님은 두고도 거지에게 옥피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어떤 고생도 꾹 참아 견뎌야 한다. 그리하여 마을로 내려간 두고도 거지는 최진사댁 소문을 들었어요. 그 집 딸들이 하도 고약해 머슴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최진사를 찾아가 말했어요.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제 발로 찾아와 머슴이 되겠다니 최진사는 얼른 받아 주었습니다. 최진사 댁 딸들은 과연 듣던 대로였지요. 첫째 딸은 몹시 심술궂었습니다. 새순물을 떠오라 하고는
물이 뜨겁네 차갑네 트집을 잡다가 두고도 거지 얼굴에 새수물을 끼얹지 뭐예요. 둘째 딸은 사납기가 더했습니다. 땅을 쓸라 하고는 콩알 만한 돌이라도 보이면 마구 때리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막내딸은 언니들과는 달라도 참 달랐습니다. 아주 착했거든요. 막내딸은 언니들 등살에 시달리는 두고도 거지가 안쓰러웠습니다. 힘들지? 이것 먹고 기운 내렴. 막내딸은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해진 옷도 기워 주었어요. 두고도 거지는 그런 막내딸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어요. 하루는 딸들이 이웃마을 잔칫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첫째 딸이 두고도 거지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여기 있어? 당장 엎드려.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의 등을 꾹 밟고 말에 올라섰습니다. 둘째 딸도 두고도 거지를 밟고 말에 탔지요. 두고도 거지는 막내딸 앞으로 다가가 다시 엎드렸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두고도 거지를 일으키며 옷에 묻은 흙을 탈탈 털어 주었지요.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따 잔칫집으로 오렴. 음식을 싸줄 터이니. 그렇게 모두들 잔칫집에 가고 난 뒤 두고도 거지는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 옷을 입고 옥피리를 들고 누가 보아도 백옥 같은 선비의 모습이었지요. 아무도 날 못 알아볼 테지. 두고도 거지는 성큼성큼 걸어 잔칫집으로 갔습니다. 두고도 거지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이, 마을에 저리 잘난 선비가 있었나? 어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구만 그려. 주인은 두고도 거지를 윗자리에 앉히고 잘 대접했습니다. 막내딸도 잔칫집에 나타난 멋진 선비를 보았어요. 어머나, 두고도 거지랑 똑 닮았잖아. 막내딸은 댕기를 잘라 선비의 뒷머리에 슬쩍 묶었습니다. 잔칫집에서 돌아온 막내딸은 두고도 거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뒷머리에 댕기 조각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잔칫집에 왔던 선비가 정말 너였구나. 두고도 거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다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견디어내야 한답니다. 찬찬히 듣고 있던 막내딸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두고도 거지의 꿈속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약속했던 3년이 다 되었구나. 그동안 모진 고생을 잘 견디어내었으니 약속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100년 뒤에나 보자꾸나. 날이 밝자 두고도 거지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최진사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지금껏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막내딸과 혼인시켜달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구먼. 최진사는 힘든 일을 잘 견디어낸 두고도 거지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색시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정승댁 아들이었지요.
그들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쇠를 먹는 불가사리. 옛날 옛날에는 마을마다 대장간 하나씩이 꼭 있었지요. 대장간은 대장장이가 쇠붙이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대장장이는 뚝딱뚝딱 손으로 쇠를 두들겨 호미를 만들고 그 마을 농사에 쓸 대부분의 도구들을 그 마을 대장장이들이 만들어주곤 했는데요. 어떤 농기구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대장간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밥을 먹다 땅바닥에 밥풀을 흘렸어요. 심심한데 이걸로 뭘 만들어 볼까? 스님은 밥풀로 쪼물락쪼물락 자그마한 짐승 모양을 빚었습니다. 생긴 게 코뿔소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한 게 참 요상했습니다. 스님은 이것의 이름을 불가사리라 짓고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불가사리야 깨어나라. 그러자 불가사리가 꼬물꼬물 움직이더니 밥상으로 꾸물꾸물 기어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톡톡 끊어먹고 젓가락까지 오독오독 씹어먹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쇠부치를 먹다니 신기한 놈일세. 그날부터 불가사리는 절에 있는 쇠부치를 야금야금 먹어댔습니다. 어느새 불가사리는 강아지만큼 커져버렸어요. 배고프다 배고파. 찰강찰강. 불가사리는 더 먹을 게 없자 절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붙잡을 새도 없었지요. 불가사리는 쇠냄새를 맡고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닥치는 대로 쇠부치를 입안에 쓸어 넣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불가사리는 배가 차지 않았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대장간이란 대장간은 모조리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쇠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불가사리만 나타나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덩치가 집채만큼 커져버린 불가사리는 쿵쾅쿵쾅 달려가다가 전쟁터에 이르렀어요. 오랑캐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었지요. 쇠냄새가 난다. 불가사리는 오랑캐의 칼과 창을 몽땅 삼켜버렸습니다. 날아오는 대포알까지도 척척 받아먹었지요. 와, 맛있다, 맛있어. 불가사리가 모기를 죄다 먹어치우자 오랑캐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불가사리 덕분에 오랑캐가 물러나자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었어요. 나라를 구한 불가사리를 배불리 먹여라. 궁궐 마당에 쇠부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불가사리는 그 많은 쇠부치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다시 소리쳤어요. 배고프다, 배고파.
그리고는 쇠 냄새를 따라 궁궐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불가사리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며 쇠란새는 모조리 먹어치워 댔습니다. 그리하니 쇠부치가 남아나지를 않았지요. 아이고, 호미도 낫도 없으니 농사를 어찌 짓나. 밥 지을 솥 하나가 없어요. 큰일입니다. 온 백성이 불가사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당장이라도 불가사리를 잡아들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수많은 병사가 달려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활과 창을 날리면 퉁퉁 튕겨나왔고 쇠그물을 던지면 뚝뚝 잘라 먹었지요.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더욱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임금님은 결국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불가사리를 없애면 큰 상을 내리겠다. 마침 스님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방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내가 만든 짐승이 무서운 괴물이 되었구나. 스님은 당장 궁궐로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불가사리는 쇠를 먹고 자랐으니 큰 불로 녹여 없애야 합니다. 임금님은 스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병사들에게 커다란 장작더미를 쌓게 했어요. 그 위에 온갖 쇠붙이를 가득 올려놓고 불이 잘 붙도록 기름을 좌르르 부었습니다. 쇠냄새가 난다, 쇠냄새. 드디어 불가사리가 쿵쿵 땅을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불가사리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더니 정신없이 쇠붙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이요.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들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불가사리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질렀어요. 불가사리는 입을 쩍 벌리고 불길을 활활 뿜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빠진 듯 꿈틀대더니 온몸이 쇠물처럼 녹아 뚝뚝 흘러내렸지요. 마침내 불가사리는 완전히 녹아 스르르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불가사리가 죽었다. 사람들은 부둥켜 안고 기뻐했지요. 이렇게 해서 쇠 먹는 괴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그 뒤로 불가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날마다 서푼.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는 도깨비가 참 많이 나오지요. 그만큼 도깨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깨비를 보신 적 있으세요? 도깨비는 주로 밤길을 혼자 다니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는 무섭기보다는 엉뚱한 친구 같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골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놀아달라고 졸라대기도 하지요. 오늘 동화 속에서 만나볼 도깨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집, 저 집의 일을 거들어 주며 어렵게 살았어요. 하루는 이웃집 심부름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아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귀가 뾰족하게 큼지막하게 생긴 걸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였지요. 얘 꼬마야, 나 돈 서푼만 빌려줘. 도깨비 말에 아이는 망설였답니다. 도깨비는 뭐든 깜빡깜빡 잘 까먹는다고 들었어요. 돈 빌려간 걸 까먹고는 안 갚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딱히 핑계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 까먹지 말고 꼭 갚아야 해. 오, 그럼. 걱정 마. 아이는 도깨비에게 돈 서푼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이가 집에 있는데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꼬마야. 내려다 보니 어제 그 도깨비였어요. 빌려간 돈 서푼 가져왔어. 아이는 다행이다 싶었지요. 도깨비는 아이에게 돈 서푼을 주고는 휘적휘적 가버렸어요. 네,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도깨비가 돈 서푼을 주고 가지 뭐해요. 꼬마야, 빌려간 돈 가져왔다. 어? 어제 저녁에도 갚았잖아.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러니? 어서 받아. 아니 글쎄, 도깨비가 돈 서푼 빌려간 것만 기억하고 갚은 건 까먹은 것이지요. 날마다 돈이 서푼씩 생기니 아이는 점점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하루는 도깨비가 찾아왔는데 배가 고픈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너 메밀묵 먹고 갈래? 아까 내가 쏘어놨는데. 도깨비는 얼른 아이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찌그러진 냄비를 보더니 도깨비가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어요. 엄마야, 저 냄비 못 쓰겠는걸. 우리 집에 냄비가 많으니 하나 갖다 줄게. 도깨비는 얌얌 쩝쩝 메밀묵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여기 돈 서푼 가져왔어. 그리고는 머리에 이고 온 냄비를 내밀었어요. 여기 냄비도 가져왔어. 이거 너 쓰렴. 야, 정말 고맙다.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냄비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도깨비가 준 냄비에 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또 끼니 때가 되어 밥을 하려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오, 밥이 그대로 있네. 냄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한가득이었어요. 바닥까지 박박 긁어 먹어도 냄비 뚜껑을 열면 또 밥이 한가득, 또 한가득. 바로 요술 냄비였지요. 그런데 도깨비는 돈 갚은 거에다가 냄비를 가져다 준 것도 홀랑 까먹었나 봐요. 이제는 저녁마다 돈 서푼이랑 냄비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지 뭐예요. 아이는 도깨비에게 얻은 냄비를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지요. 요술 냄비 덕분에 온 동네의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밥 하나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꼬마야, 빌려간 돈이랑 냄비 가져왔어. 아이가 집 앞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도깨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빨래방망이를 보고는 도깨비가 대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망이가 그리도 작으니? 우리 집에 큰 방망이 많으니 하나 가져다 줄게. 그리고는 돈 서푼과 냄비를 주고 갔습니다. 다음 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꼬마야, 빌려간 돈이랑 냄비 가져왔어. 그리고는 커다란 방망이를 쑥 내밀었습니다. 여기 방망이도 가져왔어. 이거 너 쓰렴. 정말 고마워. 잘 쓸게. 아이는 방긋 웃으며 방망이를 받았지요. 아이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방망이로 빨래를 신나게 했습니다. 툭탁툭탁 방망이로 빨랫감을 두드리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헌우 말고 새 옷 한번 입어보고 싶네. 그랬더니 반드르르한 새 옷이 뚝딱 나오지 뭐예요. 뭐든 말만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것이지요. 도깨비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꼬박꼬박 와서는 돈 서푼, 냄비 하나, 방망이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아이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꼬마야, 꼬마야. 오늘도 도깨비가 찾아왔나 봅니다. 아이가 얼른 뛰어나가 보니 도깨비가 훌쩍훌쩍 울고 있지 뭐예요. 도깨비야, 왜 우니? 아이가 묻자 도깨비는 입을 삐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림을 해프게 했다고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야 한대. 그래서 이제 너희 집에는 못 오게 되었어. 도깨비가 매일매일 가져다 준 돈이랑 냄비랑 방망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척 미안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도깨비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꼬마야, 너한테 빌린 돈 서푼 내가 벌 다 받고 와서 갚을게. 냄비랑 방망이도 그때 가져다 줄게. 도깨비는 훌쩍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가 버렸답니다. 아이는 도깨비를 기다리며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불개. 옛날 까막나라가 있었습니다. 까막나라에는 빛이 한 점도 없어 온통 깜깜한 나라였지요. 하루는 까막나라 왕이 용감한 불개를 불렀습니다. 세상이 깜깜하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불개야, 네가 가서 해와 달을 훔쳐오너라. 불개는 먼저 해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해를 보자마자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는 너무나 뜨거워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어이 뜨거워. 불개는 입에 물고 있던 해를 도로 뱉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달이라도 가져가야지. 불개는 달을 훔치러 밤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달을 보자마자 덥석 물었지요. 하지만 하얗게 빛나는 달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어우, 차가워라. 불개는 달도 도로 뱉어냈어요. 결국
해도 달도 얻지 못한 채 까막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지금도 까막나라 왕은 불개에게 해와 달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불개가 해를 덥석 물면 해가 달에 가려져 일식이 찾아오고, 달을 덥석 물면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월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팔짝팔짝 참새 싹싹파리.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하늘님이 새를 모두 불렀어요. 너희는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느냐?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내릴 것이고, 해가 되는 일을 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맨 먼저 까치가 나섰습니다. 저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깍깍하고 운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늘님이 하얀 띠를 주자 까치는 그걸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때부터 까치 몸에 하얀 띠가 생긴 거랍니다. 다음으로는 종달새가 말했어요. 저는 이른 봄날 들판에 나가 노래를 불러요. 농부들은 제 노래를 듣고 농사 지을 준비를 하지요. 오, 농사 지을 때를 알려주는구나. 너에게 고운 목소리를 주마. 그때부터 종달새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부엉이 차례입니다. 저는 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보면 부엉부엉하고 울어요.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가지요. 허허, 그렇구나. 너에게는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마. 부엉이의 밤눈이 밝아진 건 이때부터였지요. 다음 차례는 수탈기입니다. 저는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꼬끼요 하고 울어요. 사람들은 제가 오는 소리를 듣고 하루 일을 시작하지요. 오호, 기특하구나. 너에게는 붉은 벼슬과 오색 깃털을 주마. 수탈개의 붉은 벼슬과 알록달록한 깃털은 이때 생겨났답니다. 다음 차례는 거위였어요. 저는 사람들이 집을 비울 때 집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큰 소리로 꽉꽉 울면 겁이 나서 아무도 못 와요. 아이고, 사람들이 너 덕분에 마음 놓고 일을 나갈 수 있겠구나. 너에게는 구슬을 주마. 거위는 구슬을 이마에 딱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거위 이마에 혹이 생겨난 거랍니다. 이번에는 참새 차례예요. 저는 그해 농사가 잘 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논에서 벼가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하나하나 까먹어 보고 마당에 널어놓은 벼도 하나하나 까먹어 보지요. 아니, 사람들이 농사 지은 벼를 까먹다니. 너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하늘님이 불같이 화가 나 참새의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참새는 너무 아파 팔짝팔짝 뛰었지요. 아이고, 하늘님, 저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벌레도 잡아먹어요. 파리는 더 나빠요. 파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더러운 발로 밟는다고요. 아니, 파리라니. 파리는 새가 아닌데 왜 왔느냐? 파리가 쭈뼛쭈뼛 나타났습니다. 아이, 저도 날개가 있는지라 따라와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하늘님이 펄쩍 뛰며 화를 내자 파리는 덜덜 떨며 앞발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부터 참새는 팔짝팔짝 뛰고 파리는 앞발을 싹싹 비는 거라고 합니다.